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8로 가보고요. 민간 이탁과 민영화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민간 이탁과 민영화, 이 추세죠, 추세. 이게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여전해요. 여전하고, 최근에 들어서 그 얘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만 좀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보셨죠? 그런 위기는? 네, 그때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을 턴했어요. 턴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시장의 자유만 주는 것은 또 오류가 많구나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 뭐 그런 경향이 좀 약하죠. 약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여전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이탁과 민영화 관련된 부분도 시험에서 이제 자주 계속 출제가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놓치지 말고 우리 이제 체크하고 갑니다. 자, 이제 51번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민영화 방식이다 그랬을 때, 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공공 서비스잖아요, 지금.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라고 봐야 되고, 요것에 이제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 생산을 누가 하냐, 이걸 정부가 하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민간이 하냐. 요거 좀 나눠 봐야 되고, 공공 서비스의 이제, 이 배분 방식입니다. 배분 방식. 공공 서비스를 배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배분할 때 요거를, 이 권력, 즉, 정부가 제도로서, 이렇게 저렇게 다 관여하겠다는 거죠. 그죠? 권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갈 것이냐. 요 표 기억나요? 요 표? 요 표가 기억나야죠. 그죠? 요 표가 기억나야 되고, 이랬을 때 여기를 이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권력적 힘을 동원해서 배분한다. 요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민영화와 좀 연계가 있어요. 얘는 대놓고 민영화.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이 시장의 원리로 배분한다 그러면 저거는 넘겨준 거죠. 그냥 시장한테 완전히 넘겨준 거고 나머지는 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관여를 하는데 정부가 이제 생산을 해. 그리고 배분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간다. 요렇게 가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책임 경영이라는 말을 써요. 책임 경영. 무슨 말이냐? 민간 기업은요,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은 금방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인데 이것이 원만하게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를 정부가 하면서 대신에 이거는 뭐 좀 이렇게 그 우리 수혜자 부담, 수익자 부담과 같이 이용한 사람한테 돈을 좀 물리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대신에 이게 좀 손해가 나더라도 요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책임 경영이었어요. 그리고 요쪽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민간 위탁인데요. 민간 위탁. 즉 정부가 쥐고 있어요.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서 자원 배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저 생산을 민간한테 좀 맡기는 거예요.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한테 맡겨서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좋은 점은요. 독점이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객 만족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산할 때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한 상품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만족이 올 리가 없어요. 개인마다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 개취라는 말도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개인 취향을 존중해라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된 지도 꽤 지났습니다. 이제 그죠? 그 개인 취향을 맞춰주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민간 이탁 방식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능률성도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저게 정신세계의 전제는 정부 관료제는 비능률이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 민영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효율성의 측면에서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고 여기서 컨트랙팅 아웃 방식이라 그래서 계약 방식이 있었고요. 그죠? 계약 방식 뭐 이를테면 입찰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다 계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네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건축을 정부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 같은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에 뭐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줘라 이런 식의 계약을 맺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면허 방식 같은 것도 있죠. 면허 방식. 면허다 그랬을 때 프랜차이즈 영어로는 프랜차이즈 민간에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영업권 같은 것들을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의 면허는 이제 제가 버스, 택시 이런 거 말씀드렸었을 텐데, 그런 거, 뭐 아니면 그 119 말고도 앰뷸런스 운영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데들을 이제 면허를 주는 거예요. 당신네가 요 권역에서는 요 사업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면허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허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요건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켜줘라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항공사 같은 거 왜 항공권 싼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싼 거 홍보를 보통 그런 걸로 하잖아요. 제주도 가는데 뭐 편도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들어가면 진짜 있기는 있는데 그거 보면은 시간대가 후지죠. 시간대가 후져요. 그건 뭐냐면 그 시간은 사실은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안 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 그 운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면허 줄 때 전제 조건을 까는 거예요. 이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니네가 돈 되는 시간에만 운영하고 돈 안 되는 시간은 운영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게 다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또 이제 경제학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비행기 덜 타도 될 사람을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꽉 채워서 가는 게 낫겠구나 생각하니까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면허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우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바우처가 있죠. 바우처 방식은 소비자에게 구매 쿠폰을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어차피 생산이 되니까 그걸 사서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원봉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중요한 게 임금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자조활동. 이것도 임금이 안 나가죠. 그런데 이제 자조활동이다 그랬을 때에는 요거는요, 자기들 스스로, 셀프 헬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야 돼. 자기들끼리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정부는 뒤에서 그냥 이 자조활동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축소되는데, 자기들끼리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하는 것이지, 에 참여하면은 이게 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조활동 관련해서 제가 봤던 사례는 중앙대가 있는 데가 흑석동 그 일대에 그 간호학과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활동들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작구에서 가져다가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됐느냐? 뭐 잘 된 측면도 있겠지만은 또 잘 안 되는 측면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활동이라고 하는 거,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게, 지금 사례는 자원봉사인가 보다. 자원봉사 케이스인데,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보장해 주는 것도 어느 만큼은 좀 있어야 해요. 특히 자조활동은 더 그렇겠죠. 그죠? 자조활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노인들하고, 이거 다른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딱 부합하는 사례. 그거는 이제 노인이 이제 건강 상태가 괜찮은 노인이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노인들을 찾아다닌다거나 그래서 좀 거들어주고 말벗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종의 자조활동 같은 거죠. 그죠? 동네에서 뭐 치안 때문에 뭐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뭐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자조활동에서 싹 틔운 건데 이거를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장단점이 같이 묻어 나오게 되죠.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활동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랜트, 하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방식 같은 것도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 이것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 근데 이제 돈은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자주활동하고 다른 것은 아예 관여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 자주활동도 그렇기는 한데 자주활동은 자기들끼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활동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익을 남기려면 민간 업체도 끼어들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 같은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에는 정부가 민간에 이익을 남기기 위한 기업 같은 데에도 보조금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고요. 바우처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이 뭐 문제는 쉬운데요. 바우처다 그랬을 때 바우처는 요게 명시적 바우처 중심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묵시적 바우처도 있고 명시적 바우처도 있습니다만은 명시적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어떤 거죠? 명시적 바우처는 소비자한테 진짜 구매 쿠폰을 주는 거고요. 묵시적 바우처는 소비자한테 소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직접 주진 않아요.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한테 정부가 이제 나중에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묵시적 바우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명시적 바우처 중심으로 보고 여기서는 종이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가 있죠. 당연히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다 거의 다 바뀌었다. 거의 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아직 있나 싶어서 그런 거지 전자 바우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런 것들은 다 전자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종이 바우처 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종이 바우처 할 리가 없죠. 네, 우리나라는 카드가 굉장히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라예요. 특히 그잖아요. 카드 사용이 보급된 게 IMF 사태 터지고 그러고서 이제 경기 회복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신용카드 업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약을 두질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카드가 엄청나게 남발이 돼요. 엄청나게 남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카드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신용을 담보하지 못한 채로 막 찍어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갖다 돈을 일단 잡아쓰고 나중에 가서 갚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학교 협회에서도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카드를 막 발급해주고 그랬어요. 대학생이 돈이 어딨나? 그러니까는 막 놀을 때 쓰고 나중에 안 되니까 플랜카드가 하나 더 붙어 대학가에 사채 빌려주는 거. 응? 그런 거 붙고 그랬었어요 진짜 90년대 후반 말기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고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서 생활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현금 서비스라고 그러죠. 단기 카드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것도 제한을 별로 두지 않고 은행에서 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갚을 때가 되면 다른 카드에서 또 뽑아서 이걸 갚고 그 이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감당 못하고 그러면은 불과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게 악순환이니까 이게 몇백만 당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이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카드 대란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카드에 대해서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현금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여러 개 카드로 돌리면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제도를 나중에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보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쁜 효과였고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투명성 확보예요. 투명성 확보.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 세금 탈루 같은 것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매출을 올리고도 매출이 없었다 이렇게 뻥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지. 그런 게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명성 확보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전자 방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 거래 말고도.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주 크게 자리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페이 문화가 조금 덜해요. 페이 문화. 이게 조금 확대되고 있지만은 카드가 워낙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페이 같은 게 되게 발달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는 신용카드 망을 못 깔았어, 거의. 그래서 큰 지역 아니면은 신용카드가 안 돼. 그러니까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그걸 대체하느라고 그 페이 기술이 그걸 찾아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동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페이 저 QR코드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그게 발달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이 신용카드가 워낙 발달이 일찌감치 돼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전자바우처 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그죠? 이 망 다 깔려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카드 형식으로 발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제만 막으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한 결제만 막으면 돼.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파악이 되죠. 이 바우처를 어디 가서 어떻게 썼는가. 이거에 대한 파악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서비스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요. 이 전자바우처로 가게 되면 장점, 종이바우처를 대체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바우처로 이제 국한해서 보면 낙인 효과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 낙인 효과. 종이 바우처를 쓰게 되면 낙인 효과가 생기죠. 이 사람 이런 걸로 소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낙인 효과. 뭐 그러면 어때? 싶기도 하지만은 안 그래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워낙 차별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가면 가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번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54번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민간위탁 방식 여러 개를 비교했어요. 자주활동에 대해서 나왔죠.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이건 틀렸네요. 1번이 바로 답인데 이거는 자원봉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원봉사 방식. 1번이 답이 됐고 2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방식이니까 그죠? 네, 이거 뭐 틀릴만한 거 없죠. 재정적인 지원이 보편적이고요. 현물 지원도 가능합니다. 바우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면허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55번으로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타르베이비 효과. 요 부분이 있습니다. 타르베이비 효과. 요거는 제가 사례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나름 성과를 낸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많고 그래서 그것이 임기 말기에 지지율로도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일거에 까먹이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이게 뒤에서 쫓아가면서 규제를 자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당위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기 세력이 막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욕망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찾아내 또 제도의 빈틈을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은 그걸 뒤에 쫓아가서 차단하고 그리고 이미 다 부풀려진 다음에 차단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서는 투기할 사람들은 다 해먹고 그 투기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막혀 있고 이게 뭘 하려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되는 현금으로 돈을 모으지 않으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죠. 일시적일 거긴 하겠지만 이런 규제가 그렇지만은 당장에는 그죠? 답답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이사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불만이 누적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책을 쓸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길목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뒤를 쫓아가다 뒷공문이 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땜질식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확대했잖아요. 이게 타르베이비 효과입니다. 타르베이비 효과. 그래서 이게 끈끈이 인용하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규제가 규제를 낳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가 쌓여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하는데 그 효과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규제로 그걸 또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타르베이비 효과 이런 거를 집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6번 지나갈게요. 그냥 57번 규제개혁인데요.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향 속에서 규제개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란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게 방향은 규제를 푼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규제를 푼다. 근데 규제를 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선진국의 방향성 어떤 거다? 경제적 규제는 완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완화하자. 경제적 규제는 완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완화하자. 근데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규제에 해당되는 게 그런 거예요. 광주에서 유명한 건설사가 아파트 짓다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인부들이 여러 번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시신이 됐을 텐데 시신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뭐 완전히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처럼 생명보다도 돈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는 또 단기 급속 성장을 해왔다 보니까 그런 희생도 불가피하다라고 여긴 측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거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우리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많이 따라가고 우리가 추월한 것도 되게 많지만
아직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생명에 대한 사회적 규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 이런 게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다 일관되게 생명보다 돈인 거죠. 안전보다도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 모두 대폭 완화한다. 이건 아니에요. 완화는 하는데 불필요한 경제 규제 이런 것들은 좀 풀어주되 사회 규제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방식으로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요거가 왜 그러면 직접 규제가 명령지시적 규제잖아요. 명령지시는 삑사리가 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은 관료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료들하고 일해본 민간 기업체들은요, 예외 없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예외 없이. 왜 예외 없이 답답함을 호소하느냐? 해보면은요, 관료들은 자기네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답답하죠, 많이.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그 능률성 추구하고는 좀 이제 거리감도 좀 있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 명령지시적 규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규제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관료제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다. 직접 규제를 좀 줄이자. 대신에 간접 규제를 좀 늘리자. 이건 규제를 하긴 하는데 시장 유인적 규제라 그랬죠. 시장의 원리를 한번 쿠션을 매기는 겁니다. 시장의 원리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선택의 여지를 줄게.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가 되는 거죠. 자, 해로운 외부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 아까 말했던 그 사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정부 규제를 딱 꼽았었어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 같은 거를 해주는 거였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 표 그려갖고 다시 한번 복습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요거는 정부 규제, 요거를 좀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정부 규제를 축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죠. 방향성의 정부 규제를 웬만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규제 총량제 같은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규제 총량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는 기존의 규제를 하나 없애라. 이런 것도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규제 일몰제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많이 나오는 거. SSL. 이거는 저기 그 제로 베이스 버제팅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규제 일몰제가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기만 하지 말고 수명을 부여하자. 수명을 부여해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을 전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제가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또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규제 일몰제도 만들어 놓고, 규제 법정주의. 기억나시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규제를 국회의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을 따르게 하자. 안 그러면 행정부가 나서 가지고 막 규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규제가 너무 남용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었던 게 아닙니까? 보면 행정지도. 요게 이제 이런 규제 법정주의 속에서 행정지도 같은 거라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행정지도도 규제법정주의 같은 게 엄격해지고 그러면 법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 관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민간 경제 주체들도 따져보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막 소송 걸고. 그래서 행정지도의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그 시장 경제 쪽으로 넘어온 것 같지만은 공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 이런 데들은 여전히 관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정부 관료와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규제가 아직도 엄청 많기 때문에 관료한테 잘 보이면 관료가 넘어가 주는 게 생길 수 있다. 융통성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규제 법정주의 같은 거를 통해서 함부로 이제 규제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필요하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규제에 대해서 샌드박스,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도입을 한 건데요. 신규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고 규제가 없다 치고 정 필요한 규제만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포지티브 규제입니까? 네거티브 규제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허용하고 예외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칙 허용하고 예외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시켜놓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요런 거는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포지티브 규제 이름은 포지티브인데 규제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규제 샌드박스다. 그래서 초반에는 규제가 없는 걸로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놀게 해주고 필요하면은 규제를 하나씩 둘씩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가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규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라. 반드시 규제 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규제가 끼칠 향후의 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죠? 규제 영향평가. 규제 영향평가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교통평가라든가 환경 영향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책평가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책평가의 일종이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책평가는 사후적인 어떤 영향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라면 얘네들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네.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요거 이제 58번에 나와 있는데요.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 영향 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고려하는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치적인 건 빼고 그냥 경제적인 것만 본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영향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책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도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정책성 평가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다 그랬는데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영향 평가 이것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전에 하는 겁니다. 사전에 방금 전에 다 설명이 된 거 맞죠? 사전에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해왔고 이 시대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 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가 봐요, 그죠? 역사적인 맥락이니까 한번 또 짚고 갑니다. 규제 외에 대체 수단 존재 여부,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전에 이 앞으로의 영향을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9번. 요거는 이제 민자유치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왜 자꾸 민간한테 배불려 주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자본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것이 공익적 차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처음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받아서 샀거든요.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청년들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결혼해 살 집은 적어도 30평대는 돼야 되고 입지도 좋아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세상은 없었어. 과거에도. 요즘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진짜 코딱지만한 방에
그런 데서 출발하고 그러는 저도 13평 뭐 이런 데 처음에 살고 그랬었는데 거실 겸 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억지로 저쪽에 조그만한 방 하나 뽑아놓고 이런 거. 그런 데 살고 그랬어. 살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대출 받아서 사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좋은 세상이 오면 더 좋죠.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는 됐던 게 기성세대는 했던 걸 지금은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만족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만족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것도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빚을 얻어가지고 미리 땡겨서 그죠? 미리 땡겨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도 없이 떠돌면은 불안하고 그죠? 또 힘들죠.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렇잖아요.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것을요. 차라리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미리 땡겨서 실현하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앞으로 많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먼저 실현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 집에서 산다는 것을 누려. 대신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런 선택이 무조건 불합리하다 할 수 있나요? 비용을 더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비용도 비교해보면 뭐 월세 산다. 그러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전세 산다? 아니, 전세 살 돈이면 내 집 살 수 있어. 그리고 뭐 또 전세를 살아도 기회비용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그 돈을 활용부터 묻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를 갚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내 집인데 그 돈 뭐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정부도요.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모아갖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모아갖고 해야 되면은 언제 이걸 돈을 모아서 돈 생긴 만큼만 공공 서비스 제공한다. 너무 한계가 많죠. 필요한 데다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 못 해주고 한없이 밀어둬야 돼. 그러면 지금 현 세대는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나 그게 만들어질지도 몰라. 그럴 바에는 이자 부담 같은 걸 좀 내더라도 돈을 땡겨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취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데 대놓고 임대료를 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BTL 방식, 이걸 민간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정부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세요. BTL은요, 다달이 매년 약속된 돈을 그대로 지불해야 돼요. 그죠? 지불해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잖아요. 부담이 생겨. 그래서 웬만하면은 BT5로 주고 싶지. 그러면은 야, 니네가 이거 줘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네들은 그걸 운영비를 받아서 해라. 사업을 영위하라. 그럼 정부가 했으면 더 좋을 사업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민간이 제공해서 비용 부담은 조금 더 높지. 정부가 할 때보다. 그러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입하면 정부는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BTO 방식이죠. BTO 방식. 그런데 BTO 사업을 모집하려면은 이게 오퍼레이트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오퍼레이트 했을 때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공하려는 공공 서비스에 그런 게 보장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없는 데다가 길을 뚫는다? 이런 건 되겠지. 길을 뚫는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그 길을 이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내고라도 유료도로로.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BTO 방식이 많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수익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런데 공공 서비스에 미안합니다. 공공 서비스의 이제 상당 부분은 그게 어때요? 공공 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게 잘 이제 없지, 사실상. 그죠? 공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이게 흑자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서비스 대상을 좀 더 늘려주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 사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형평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거는 O 방식으로 못 가고 L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민간에 선택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자, 보세요. 실제 운영의 주체가 요거 이제 기업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니은 운영 시의 소유권은요,
이거는 뭐랑 관련이냐면 T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가지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지금 BTO, BTL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O와 L이 뒤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죠. 이 둘 다 정부가 소유한 거예요. 트랜스퍼, 이게 기부 체납이라는 거죠.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은 다 소유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이 소유하면서 운영한다면 BOT 아니면 BLT 이런 식으로 T가 뒤로 가야 돼요. 나중에 민간하고의 관계가 끝난 다음에 기부 체납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부 체납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부 체납을 앞에다 뒀기 때문에 T가 이제 앞쪽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B는 당연히 맨 앞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T가 나왔다는 거는 T가 앞쪽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둘 다 이제 정부가 소유했다. 니은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네요. 투자비 회수 방법은 사용료, 임대료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는 민간에 그죠? 민간에 소비자가 사용료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정부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그죠? 이거 지어줘서 고마워 이러고서 그 대가 줄게 그러고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시기 다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준공이 됐다는 건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그 이게 일종의 인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준공이 됐다 그럴 때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때 기부 체납이 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챕터로 들어갑니다.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행정학 이론적 발달. 이제 복잡한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제 아주 본론이에요. 아주 본론인데 요거 이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거 맞죠? 행정학의 이론적 전개를 제가 판서를 나름 신경 써서 해드리는 건데, 신경 써서 해드리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도 그 줄기 있죠, 줄기. 줄기를 안 보고 막 써봐야 돼.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뭐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문제 풀을 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보통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거를 되게 힘들어해. 이게 사교육 세대의 병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정리해서 주는 것만 받아봤지, 내가 정리를 안 해보는 거야. 이거가 아무튼 좀 방해 요소인데요. 방해 요소인데, 어찌됐거나,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정리는 못 하더라도, 일단은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나오는 그 용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흐름으로 한번 손으로 안 보고 쫙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주어준 판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해 보는 거. 요거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어찌됐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는데 일단은 행정관리론으로부터 출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관리론에서 출발을 했고 요것이 이제 통치기능론으로 왔죠. 통치기능론으로 왔고 제목만 한번 열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행태론으로 넘어왔죠. 행정행태론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신행정론입니다. 신행정론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폐쇄체제라고 이렇게 봤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폐쇄체제 말고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빼서요. 여기서 개방체제 이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폐쇄체제라고 했었고 여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방체제 이론이 있는 거죠. 개방체제 이론으로서 뭘 봤냐면 환경 생태론이 있었죠. 생태론에서 이어진 게 이제 비교행정론 그리고 비교행정론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비교행정론 하다 보니까 여기 발전행정론도 나오게 됐죠. 그죠? 발전행정론 이런 게 나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체제이론도 있습니다. 체제이론.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체제 이론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요. 다시 내려와서 원래 줄기대로 오면 행정관리론, 통치기론, 행정행태론, 신행정론, 이 미국에서 행정학의 전개죠, 사실상. NPM이 나왔던 것이고요.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이제 뉴 거버넌스가 나옵니다. 뉴 거버넌스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추가되는 것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행정 행태론에 대한 요것에 이제 비판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비판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기 행태주의가 있는 것이겠죠? 후기 행태주의가 있는데 이 후기 행태주의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신행정론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요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신행정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상학 같은 게 있거든요. 현상학이 있고, 현상학에서는 여기서는 행위 이론이 나왔죠. 행위 이론 같은 게 나왔는데, 요거는 또 이제 신행정론의 영향을 이렇게 받죠. 신행정론의 영향을 받은 거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신제도주의. 이거는 예전에 구제도주의가 있었는데 행정행태론이 그 제도주의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격이에요. 그런데 반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행태론도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제도주의도 옛날 제도주의 말고 새로운 제도주의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반격을 하는 건데, 이 신제도주의에서 이제 갈렸던 게 홀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줬었는데, 정치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경제학의 기반을 갖고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판 이론들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NPM에 대한 비판 이론이 또 있습니다. 그죠? 끄집어 와서 요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이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NPM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는 일단은 NPM 자체가, 그리고 참 요것도 하나 볼까요? 여기 정부재창조론이 여기에 들어가죠. 90년대 넘어와서요, 정부재창조론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NPM의 일환이에요. 정부재창조론.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일단은요, NPS를 제일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셔야 돼요. NPS. 저게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인데, 저 책은 2000년도에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가 상당히 이제 최근래로 오기 시작하는, 뭐 2000년도도 20년이 지나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최근래로 좀 오는 거고, NPS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재창조론에 대비해서 시민재창조론도 있었죠. 시민재창조론도 있었고요. 창조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NPM도 있었습니다. 포스트 NPM. 탈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블랙스버그 선언. 이건 이제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거 등등을 여기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이론의 흐름들이 또 좀 있잖아요. 그 뭐 이를테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게 90년대에는요, 90년대 여러분들은 생존이 돼 있나? 아무튼 그때쯤 태어나거나 그랬을 텐데, 그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처럼, 뭐 말만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타령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좀 이제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식자층들이 뭐 논평하라 그러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요때 이제 이때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90년대가 되면은 뭐냐면요, 이데올로기 대립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당위성을 가지고 살다가 특히 이제 진보적 색깔을 가진 쪽이 방향성을 좀 잃었죠.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마음속에 지향했던 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방향성이 평등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했던 쪽이 방향을 못 잡는 이런 경향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메우면서 들어왔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데올로기로 우리 국가가 뭐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요즘에도 뭐 멸공 타령이 있었지만 국가 대 국가 대립해서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기서 벗어나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런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때 경향성도 되게 비슷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맥락은 좀
좀 닮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주장하는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유행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시차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시차 이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딜레마 이론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건 또 미국의 연구지만은 또 이제 저것도 있죠. 레짐 이론, 도시개발 관련해서 이제 레짐 이론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레짐 이론 같은 경우는요, 도시개발하는데 개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여기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재미난 것은 보수와 진보 나눠보면은 보수는 원래 기존의 기득권을 좀 옹호하는 방향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유를 더 크게 부르짖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뭔가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소득 저학력으로 가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국가나. 다 그렇게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의 시스템에서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진보적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막 넘치고. 근데 묘하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표에 분석을 해보면 일치해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기도 하죠. 뭐 그런 걸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좀 그렇고, 중산층으로 올라서잖아요. 사회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그 중산층이 그래도 고학력에 자기 전문직에 종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부자 말고 중산층 정도.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 색깔을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도 신도시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 말고 강남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신도시급 정도 이런 데 보면요. 선거해봐요. 진보적 색깔의 정당이 거의 당선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중산층이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제 도시 보존 이런 걸 합니다. 재개발 이런 거 하면 자기네들도 이득이 될 것 같지만 물론 혼재는 되지. 혼재는 되는데 그래도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분석이 돼요. 여기 보면. 그리고 개발 레짐하고요. 보존 레짐이 부딪히면 개발 레짐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욕구, 욕망의 힘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이 분석했던 게 레짐 이론이에요. 혹시나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스톤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다룬 적은 있다. 그런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큰 틀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요 판서에다가 덧붙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어요.